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생각해 볼 내용은 과학적인 연구라는 측면에서 명상법들을 어떻게 분류하고 있고 또 각각의 명상법들이 어떻게 서로 다른 효과를 내는지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우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의도적으로 주의를 이렇게 한 곳에 이렇게 모으는 거, 그게 기본적인 방식이었어요. 명상에. 그걸 집중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집중을 주로 하는 명상을 집중 명상이다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우리 의식에 나타나는 경험을 조금 거리를 두고 있는 그대로 이렇게 본다. 그래서 알아차린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통찰 명상 또는 마음챙김 명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비 명상이라는 걸 따로 둘 수 있는데 이제 뒤에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기억을 하시겠지만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다 마음챙김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이 마음챙김이라는 것은 어떤 종류의 명상을 하든지 꼭 필요한 그런 일종의 전제 조건 같은 것이기도 하고 수련을 하는 동안에 사용하게 되는 것이기도 해요. 다만 앞에 그 그림에서 보듯이 통찰 명상에다가 제가 괄호치고 마음챙김 명상이라고 써놨죠. 예, 이건 뭐냐면은 통찰 명상은 주로 요 마음 챙기는 능력, 요것을 키우는 것이 주 목적인 그런 그 명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명상법들은 조금씩 실제로 할 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집중 명상은 특징이 뭐냐면은 명상을 하는 동안에 주의의 대상을 의도적으로 하나만 두는 겁니다. 하나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눕든지 가만히 앉든지 또는 뭐 의자에 앉든지 앉아서 요 코 주변의 주의를 딱 모아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호흡의 느낌을 느껴보겠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계속 하고 있다가 땡 칠 때까지 하고 있으면 고르려고 그러면 그건 집중 명상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주의를 하나의 대상에 모아서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잘 안 되죠. 잘 안 되니까 수련하는 거예요. 수련 안 하고도 모아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주의를 유지할 수 있으면 수련 안 해도 되죠. 거의 힘듭니다. 그러니까 딴 데 가면은 또 알아차리고 돌아오고 또 딴 생각하다가 또 알아차리고 돌아오고 이 작업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주의를 모았다. 그런데 주의가 딴 데 갔다. 다시 돌아오고 딴 데 갔다.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하는 거는 초보자들은 이게 딴 데 멀리 간 다음에 알게 돼. 돌아와. 어쨌거나 의식 경험의 대상이 결국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가 되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지만 딴 데 주의가 딴 데 가면은 또 잡생각이 나타나고 또 딴 데 가면은 또 다른 느낌이 나타나고 내가 배에다 주의를 모아서 배의 느낌만 나타나게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가 무릎하기 아프니까 무릎팍으로 가서 무릎팍이 아픈 게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방황하긴 하지만 결국은 자꾸 이렇게 모아보려고 하는 그런 훈련을 집중 명상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거기에 비하면 통찰 명상 또는 마음챙김 명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해봤던 아주 짧게 해봤던 몸 마음챙김이라는 거 해본 적이 있어요. 주의를 여기에 모았다가 그 다음에 발가락으로 갖고 갔다가 다시 또 무릎으로 왔다가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명상을 하는 동안에 주의의 대상이 바뀌어요. 하나가 아니야. 그죠? 거기다가 결국은 뭘 하게 되냐면은 아예 주의를 어디에 기울이겠다는 것조차 탁 포기하는 그런 명상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 나는 그냥 내 의식을 들여다보기만 하고 무엇이든 다 들어와라. 이걸 열린 마음챙김 혹은 또 선택 없는 마음챙김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이런 방법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의식 경험의 내용이 명상을 하는 동안에 굉장히 다양하게 되죠. 몸 마음챙김 같은 경우는 몸 전체가 계속 순차적으로 나타나게 되고 또 그 와중에 또 딴 데 가고 그래서 그것도 나타나고 딴 생각이 나타나고 또 돌아오고 하는 작업이 있게 되죠. 그래서 이 시시각각 변화하는 우리 마음의 의식의 경험 내용 자체들이 시시각각 변화하는 거 요거를 그냥 알아차리기만 하는 거예요. 알아차리기만. 네. 그래서 그 나미라는 가수가 있었는데 그저 바라보기만 하지 뭐 이런 히트시킨 유행가가 있어. 그냥 보기만 하는 거예요. 네. 가가지고 간섭을 안 하는 거야.
의식의 공간을 탁 열어놓고 아무나 들어오시오. 나갈 사람 나가시고 들어올 사람 들어오고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열어놓으면은 주의가 자동으로 다니면서 옛날에 불편한 경험을 떠올립니다. 그래도 불편한 경험이구나 하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좋은 경험이 떠오릅니다. 좋은 경험이구나 하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좋은 경험이 나갑니다. 자꾸 붙들어 두고 싶죠. 아이고 즐거움을 계속 경험하고 싶잖아요. 그러나 가는 거 잡지 않고 들어오는 거 막지 않고 그저 나는 보기만 한다. 이렇게 훈련하는 것이 통찰 명상 또는 마음챙김 명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분류할 수 있는 게 자비 명상이라는 건데, 이 자비 명상은 자신을 포함해서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 또 사람이 아닌 다른 동물이나 심지어 식물까지 넘어서 무생물들까지로 따뜻한 그런 마음을 계속 전파하면서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훈련입니다. 그래서 마음챙김 명상하고는 우리의 주의를 다루는 방식이 크게 차이가 있어요. 또 우리의 의식 경험을 다루는 방식이 크게 다르다는 것을 눈치를 챌 수가 있습니다. 마음챙김 명상은 어떻게 했어요? 무엇이 우리가 경험이 나타나든지 간에 그냥 내버려두는 태도로, 비판단적인 태도로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런데 자비 명상은 의도적으로 우리 마음에 따뜻하고 사랑스럽고 좋은 그런 태도, 감정, 생각을 일부러 막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 훈련이에요. 그런 점에서 훈련법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이 자비 명상은 전통적인 명상법의 분류에서는 집중 명상으로 많이 분류를 해요. 그런데 이제 실제 제가 그런 예를 들어드리는 동안에도 좀 이해가 갔을 것 같은데, 이렇게 분류하는 것은 이 세 가지가 완전히 다른 거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실제로 어떤 명상을 하든지 명상을 하는 동안에는 집중하는 요소가 꼭 필요하고, 또 떨어져서 보는 요소도 또 필요하고, 또 기본적으로 비판단이라는 것은 따뜻하고 허용적인 마음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서로 막 이렇게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과학적인 연구를 하고 또 기왕이면은 어떤 명상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하는 것들을 좀 차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런 분류는 제가 그렇게 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동안 그 3번의 강의를 하는 동안에 집중 연습도 좀 해봤고 또 마음챙김 연습도 해봤어요. 그래서 짧게 여기서는 자비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편안하게 그냥 눈 감으시고, 눈 감으시는 게 불편하신 분은 뜨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눈동자가 많이 움직이지 않도록 그냥 마루 한 곳을 정해서 부드럽게 거기에다가 초점을 모으시면 됩니다. 자, 호흡 한두 차례 깊게 쉬어보시면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좀 가라앉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좀 들이쉬고 내쉬고. 자, 이제 의식의 초점을 가슴으로 가져가 보시고 가슴을 따뜻하게 할 만한 것을 상상으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를 들면 그 사람은 내가 생각하기만 해도 가슴이 따뜻해져요. 이런 나한테 정말 무조건적으로 사랑과 친절함과 보살핌을 줬던 분들, 또는 존경할 만한 분들, 그분 삶은 참 존경하고 닮고 싶다 그래서 그분을 생각하면 가슴이 따뜻해지는.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마음속으로 내가 그 사람의 행복과 건강과 이런 걸 빌어주고 싶은, 또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빌어주고 싶은 그런 사람을 한 사람 그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상상력을 발휘하시는 겁니다. 떠올려서 그 사람이 지금 내 앞에 이렇게 나하고 같이 앉아 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 모습이 잘 안 떠오르면은 그 사람의 이름이나 그 사람의 특징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떠올리셔도 됩니다. 그리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숨에 각자 마음속으로 당신이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하는 그 사람의 행복과 건강을 바라는 마음으로 부드럽게 읊조려 보세요. 당신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또 그 사람이 혹시 지금 어려움이나 힘든 일을 겪고 있다면은 당신이 고통과 괴로움에서 얼른 벗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문구는 자신이 좀 편안한 방식으로 변형해도 괜찮습니다. 그런 뜻을, 그런 마음을 전달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서 가능하시면은 내 가슴에 따뜻한 그런 온기가 밝은 빛처럼 내 앞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비춰진다고 상상하셔도 좋아요. 그러면서 나는 당신이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혹시 그분이 지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나는 당신이 고통과 괴로움을 겪었을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자원, 용기, 지혜를 가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해도 괜찮습니다. 네, 이제 그만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이 자비명상은 아까 제가 이제 그 집중명상으로 보통은 치는데 저는 이렇게 따로 이걸 분류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런 만한 과학적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자비명상은 뭘 자꾸 하는 그런 명상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챙김 명상이나 집중명상은 거의 뭘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주의만 딱 모아놓고 가만히 있거나 그냥 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내 마음에서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내용이라고 부르는 것을 이렇게 조작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비명상은 불편한 정서 이런 것들은 좀 미루고 부정적인 정서는 미루고 좋은 정서를 자꾸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비명상은 불교에서는 사무량심 훈련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에서 이렇게 따온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해봐서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집중명상이나 마음챙김 명상을 할 때는 명상을 하는 동안에 우리의 의식에 나 말고 다른 존재가 없어요. 다른 존재가 없어요. 물론 딴 생각으로 가가지고 주의가 딴 사람을 불러올 수도 있어요. 그 사람 생각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떠올리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자비명상은 조금 전에 해본 것처럼 이미 명상 수련하는 그런 우리 마음의 틀 자체가, 맥락 자체가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맺는 거예요. 당신이 잘 됐으면 좋겠다. 당신이 어렵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고.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소셜 메디테이션이라고 불러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다루는 감정도 좀 달라요. 집중 명상이나 마음챙김 명상에서는 그런 걸 생각할 필요가 없지만 자비 명상을 할 때 우리가 다루는 감정들은 소위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그런 감정들, 관계에서 나타나는 감정을 다뤄요. 근데 흔히 이제 마음의 감기라고 부르는 우울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관계랑 관계없이 그냥 즉 대상이 없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순전히 개인적인 감정이에요. 분노는 어때요? 상대가 있어요. 네, 그래서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서 분노의 반대가 되는 자애심을 훈련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루는 정서 자체가 이제 퍼스널한 그런 정서라기보다는 관계, 인간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정서들을 특히 긍정적인 쪽으로 만들어주려고 한다 하는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자비명상은 기본적으로는 자기를 보호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럼 자기를 뭘로부터 보호할까요? 네? 나쁜 정서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끊임없이 나쁜 정서를 경험하거든요. 그중에 아주 지금까지 알려진 정서 중에서 제일 건강에 해롭다고 알려진 정서, 대표적인 게 화하고 우울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울은 이제 개인적인 정서니까, 옆으로 좀 치고 나면은 그 화와 같은 정서들은 나타나면은 그 화의 대상인 사람들에게는 표현을 해버리면은 굉장히 해로운 해를 끼칠 뿐 아니라 그게 나한테도 해를 끼쳐요. 그래서 이 감정 중에서 심장병하고 가장 관련이 높은 감정이
화예요. 분노. 화의 반대가 되는 정서를 우리가 자꾸 만들어내는 것으로다 화라는 것이 우리 의식에 자리 잡을 영토가 없게 그렇게 만드는 거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이런 특별한 특징들 때문에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할 때 자비명상은 또 따로 연구를 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가장 연구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새롭게 연구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게 이 자비명상을 수련시키는 것이 우리의 심신에 어떤 효과가 있는가 또 어떻게 수련시키는 것이 좋은가 뭐 이런 연구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과학적으로 이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은 일반적으로는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 명상하면 좋아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과학자들은 좋아지는 건 좋아지는 건데 진짜 좋아지니? 하는 질문도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명상을 하면은 왜 좋아질까? 하는 그 왜 하는 과정. 이게 눈으로 잘 보기가 어려운 과정이거든요. 물론 생리적인 측정을 하는 건 눈으로도 볼 수 있긴 하지만은 그래서 이런 매개 과정들 도대체 집중 명상을 하면은 뭐가 좋아진다는데 어떻게 왜 좋아질까? 이런 더 구체적인 설명을 증거를 가지고 얻어내려고 그러는 게 과학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매개 과정에 대한 연구들이 꼭 필요해져요. 예를 들어 집중 명상을 하면은 증상이 호전되는 거, 또 행복해진다, 마음이 편해진다 그러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거냐?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러고 보면은 집중 명상을 하면 증상이 호전된다 그러는데 그거로 그냥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자들은 어떻게 해서 왜 이제 이런 질문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매개 과정이라는 것이 집중력이 향상되는 거. 집중 명상하면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네, 주의력이 좋아지는 거죠. 뿐 아니라 이완 반응이 일어난다. 몸과 마음에서. 그 이완 반응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증상이 호전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명상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여기 볼 수 있는 것처럼 집중, 통찰, 자비로 나누고 결국은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제일 오른쪽에 있는 지금 어떤 신체적이든 심리적이든 질병을 앓고 있는 분이 있다면 증상을 완화시키고 치료를 하는 것이고 또 보통 사람들이라면 심신 건강하게 만들고 또 삶의 질을 높이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이제 궁극적인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과정에는 여러 가지 매개 과정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매개 과정들이 다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똑같아도 실제로는 조금씩 다른 효과들이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모형에서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일 왼쪽에 있는 마음 챙김이라는 것이 어떤 명상을 하든지 전제 조건으로 필요한 거다 하는 거를 이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각각의 명상법들의 중요한 매개 과정들, 즉 각각의 명상법들이 어떻게 효과를 내는가 하는 것들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집중 명상의 매개 효과의 핵심적인 것은 심신의 이완입니다. 그러니까 집중을 하기만 하면 심신이 이완돼요. 근데 어떻게 집중을 하는 것이 몸과 마음을 이완시킬까? 궁금하세요? 뭐 안 궁금하신 분들도 많아요. 그냥 하면 좋아진다는데 하면 되지 뭘 따져 이러는 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따지는 게 과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배웠던 걸 응용합니다. 우리 의식이라는 것은 주위의 대상이 드러나는 하나의 장이에요. 거울이기도 하고 뭐 운동장이라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도적으로 주의를 하나의 대상에 딱 모았어요. 그게 집중 명상의 특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의 의식에는 그 대상만이 나타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벽에다 점을 찍고 그거를 이렇게 열심히 늘어보는 그런 집중 명상을 했다면은 우리 의식에는 점만 나타날 거예요. 그러겠죠? 정말 그럴까요? 아니죠. 그래서 또 딴 거 가죠. 예, 뭐 우리 메모리 훑어가지고 또 생각이 나기도 하고 바깥에서 소리에 또 휙 또 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가만히 이렇게만 집중을 이렇게 하고 있을 수 있으면은 그것만 계속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 몸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은 이렇게 동일한 거에 대해서는 이 뇌도 반응을 잘 안 해요. 이제 갈수록. 그래서 습관화라고 그래요. 이거를.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습관화를 하고 있거든요. 이미.
안경 끼신 분들은 안경을 못 느낀단 말이에요. 처음엔 느꼈죠? 이 무게가 있으니까. 근데 같은 자극 크기가 계속 들어오니까 이제 반응을 안 하기 때문에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입고 있는 속옷이나 허리띠 같은 거, 조이는 것들,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그 조임이 느껴집니다. 근데 그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더 이상 안 느껴져요. 이게 습관화가 일어나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의식은 깨어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게 되죠. 경험 내용이 없어요. 요게 삼매라고 부르던 거예요. 네. 혹은 선정이라고 부르는 것도 기본적으로는 이런 상태를 이제 기반으로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경험하고 있는 내용이 자꾸 줄어들고 그러면은 요걸 알아차리는 힘이 자꾸 없어져가지고 의식의 에너지가 자꾸 없어져서 결국 어떻게 돼요? 잠에 빠져요. 잠. 명상은 잠자는 데 특효약입니다. 특효예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살면서 돌아보세요. 잠을 못 잤던 밤을 생각해 보세요. 왜 잠을 못 잤을까요? 생각을 하고 싶었을까요? 하기 싫어요. 그런데도 주의가 계속 내일 있을 일 또는 지나간 일들, 네. 그런 것들, 그래서 반출을 하거나 걱정을 하거나 하느라고 계속 생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중에 아주 공통적인 생각이 있어요. 어떤 생각일까요? 빨리 자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죠. 이것도 미래에 대한 걱정이에요. 빨리 자야 되는데 오늘 안 자면 내일 힘들어지는데 그러면 힘들고 피곤하고 일도 못하고 빨리 자야 되는데 이 빨리 자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계속 만들어내요. 그래서 우리 잠을 못 자게 만들어. 그럴 때 호흡에 주의를 기울인다거나 또는 어떤 단순한 일에 주의를 기울인다. 예를 들면 별 하나 나 하나. 서양 사람들은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그런 거 한다고 그래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지난번에 해봤던 수식관 같은 거 10, 9 이런 단순한 일에 계속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면은 잡생각들이 없어지면서 우리의 의식이 편안해지면서 잠으로 가요. 근데 잠이 잘 온다는 것이 바로 몸과 마음이 이완됐다는 증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음이 이완되지 않으면은 그게 생각이 많으면은 마음이 긴장되고 불편한 거고 잠 못 자는 거예요. 마음이 이완되면은 몸도 따라서 이완됩니다. 그래서 진짜 좋은 잠을 잘 수 있어요. 물론 잠에 빠지는 순간 명상은 그런 거죠. 네, 주의 훈련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또 그 비판단적으로 보는 그런 태도를 훈련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잠에 빠지면은 명상은 못하는 거지만 그러나 그 효과를 우리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 명상을 불면인 분들에게는 이런 집중을 주로 하는 그런 명상들을 오히려 주무시기 전에 좀 하시라. 그러다가 잠에 빠지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완하는 거. 그것이 우리 몸과 마음의 자연치유력을 작동시키고 그것 때문에 심신 건강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큰 설명이지만 이렇게 크게 이제 설명을 해볼 수가 있죠. 네. 자, 그 다음에 마음챙김 명상은 사실 굉장히 그 지적인 활동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마음챙김 명상이 여러 가지 좋은 효과를 발휘하는 핵심적인 매개 과정은 뭐냐면은 새로운 관점을 통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관점이라는 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어떤 자극이 어떤 자극과 같이 있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고 그랬죠. 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어떤 것을 해석하는 틀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는 의도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걸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도 관점이라고 그러는 건데 이런 관점들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미 만들어진 지식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돌아가거든요. 네. 그런데 마음챙김 명상은 이걸 있는 그대로 자꾸 자기 안에 들여다보면은 내가 생각이, 논리가, 감정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고 왜 그런 생각이 나타나는지 하는 것들을 결국은 보게 돼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게 자기 이해도 되는 것이고 내 관점이 내가 이런 관점이구나 하는 것도 알게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관점이 내가 지금 훈련하고 있는 명상
그래서 직접 관찰하고 있는 현상하고 다르구나 하는 것도 알게 돼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잘 안 변한다고 생각해요. 오죽하면 우리 결혼하는 분들이 이 손가락 반지 하면서 우리 사랑 영원하기를 그래요. 영원할 거라고 믿잖아요. 자기 나 사랑해? 응. 앞으로도 그럴 거지? 응. 죽을 때까지 그럴게.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믿고 싶어 해요. 믿고 싶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렇게 믿어버려요. 그렇게 믿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조금만 그 믿음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면은 그게 배반 행위처럼 되는 거예요. 안 변하는 거, 안 변할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 변화가 조금 있을 때, 이거는 안 변할 거라고 믿었는데 그래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상대방이 삶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겪을 수 있는 그런 실수나 잘못 이런 것들조차도 믿음을 저버린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런 믿음 중에 아주 핵심적인 게 뭐냐면은 나에 대한 믿음이에요. 나라는 게 뭐냐 하는 믿음이거든요. 네. 이것도 잘 안 변한다고 생각해요. 현실을 보면 다 변하잖아요.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사진 보세요. 이게 나야, 나. 이게 나야, 나. 그래요. 나 찾아봐라. 그래요. 납니까? 그때의 나죠.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나의 외모조차도 계속 바뀌고 있구나는 걸 알 수 있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변화한다는 거예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변화한다는 그런 아주 놀라운 그런 통찰적 진리인데 그거하고 반대되는 걸 갖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계속 이것저것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한 놈도 여기 오래 있질 않아. 오래 있는 것은 내 의식밖에 없어. 존재하지 않고 그냥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어. 근데 이것도 어떤 때는 없어져. 어떨 때 없어져요? 잠들면 없어지잖아. 깨면 이게 생겨요. 마치 영화관에서 화면 켜지는 것 같아요. 예. 이게 나타나요. 그럼 여기 이런 그림이 나타나고 저런 그림이 나타났다가 없어지고. 자, 우리가 아프다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통증. 우울하다 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나는 우울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나는 우울해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나는 계속 우울해 이런 뜻이에요. 우울이 변하지 않고 우울이 나에게 변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확하게 자신을 계속 어떤 상태인지 들여다보면은 어떨 때는 우울감이 컸다가 어떨 때는 우울감이 없다가 어떨 때는 우울감이 또 나타났다가 이렇게 나는 우울해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실제로 우울함이라는 것은 계속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돼요. 그죠? 네. 이게 리얼리티예요. 통증도 마찬가지입니다. 난 맨날 아파 그러지만은 맨날 아프지 않아요. 그 사람이 재밌는 일 하고 그럴 때는 아픈지도 몰라. 네. 또 여기를 더 아프게 하잖아요. 그럼 여기 안 아파.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내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알게 모르게 자기가 믿고 있는 나는 아파 하는 변하지 않는 것처럼 믿고 있는 것이 실제로는 전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끊임없이 다른 조건들과 연결이 돼가지고 나타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 주로 내가 우울한 느낌이 많이 드는지 어떤 때는 덜 우울한지를 알 수 있게 돼요. 그러면 내가 우울을 다룰 수 있는 힘이 기본적으로 생긴 거죠. 왜냐하면은 우울하지 않은 때가 어떤 때인지 또는 뭘 할 때인지 이걸 알 수 있으면 그런 일을 내가 선택해서 할 수 있고 그런 상황을 내가 선택해서 할 수 있잖아요. 핵심은 뭐냐면은 나는 우울증이야 라는 생각이 잘못된 관점임을 깨닫는 거죠. 근데 그거를 들여다보면은 이게 잘못됐구나. 나는 이럴 때는 안 우울하구나. 리얼리티는 계속 변하고 있다는 거. 결국 그 자기 이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토대가 되면서 자신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삶이라는 거, 또 다른 사람뿐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하고의 관계, 우리 지구, 우주 이런 것들하고의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다른 관점들을 소위 리얼리티에 부합하는 관점들을 통찰하게 된다는 거예요. 통찰은
그냥 머리로 이해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강의는 거의 머리로 이해하시도록 도와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그 효과를 얻으시려면은 실제로 하셔야 돼요. 하시면서 그냥 그게 그렇구나 하고서 그냥 그러구나.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결국은 뭐가 되냐면은 내가 나를 조절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나를.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그냥 지금 이 순간 내가 이런 경험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으로 스톱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바보 같은 사람이야가 아니라 나는 지금 바보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내 의식에 경험하고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조금 더 바꿔서 얘기하면 나는 바보 같은 사람이 아니고 나는 지금 바보 같은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것은 또 바뀌어요. 바뀝니다. 네. 그럼 이게 조절력이 되는 거예요. 거기 휩싸이지 않고.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자비명상. 자비명상은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태도, 긍정적인 감정들을 이렇게 개발하고 북돋우는 겁니다. 그래서 본래 자비명상은 이제 자기보다는 다른 존재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다 개발이 됩니다. 물론 초기 불교에서는 자기를 대상으로 수련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저 텍스트에서 보는 것처럼 자애, 연민, 또 동락, 평등이라는 네 가지 한량없는 마음이라고 그러죠. 무한한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요거가 그것에 반대되는 마음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적개심, 상대방에 대한 미움, 또 그 비통함에 빠지는 거, 또 너무 냉담하고 잔인하게 구는 거, 또 남보다 내가 잘났다고 오만하게 하는 거고 남이 잘 되면 질투하는 거, 또 다른 존재들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 없이 혼자서만 요러고 살거나 또는 대상들을 막 차별하는 마음, 이런 것들은 다 우리를 괴롭히는 마음들이고 해로운 마음들이에요.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 뿐더러 대상을 다른 존재로 함으로써 이타적인 삶, 함께 사는 삶, 공존하는 삶,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너무나 중요한 명상이 자비명상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특히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평소에도 자꾸 긍정적인 감정들을 개발해서 긍정적인 상태로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긍정적인 상태에서는 이 주의가 확 넓어져요. 위급한 상황을 벗어난 거기 때문에. 그래서 호기심도 생기고 많은 새로운 것들을 시도해 볼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행동들을 하게 돼요.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중요한 그런 그 심리적인 특성들, 예를 들면 인내력이라든지 고통과 괴로움을 극복하고 튀어오르는 그런 회복력이라든지 또 다른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성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심리적인 특성들은 그런 긍정 상태에 있을 때 자꾸 배양이 되거든요. 부정적인 상태에 있을 때는 그 부정적인 상태의 원인과 상태를 어떻게 대처할까 하는 쪽으로 이게 주의가 확 좁아집니다. 그래서 행동 방식도 굉장히 좁혀지는 반면에 긍정적인 정서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최근에 이제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심리학자 한 분이 긍정 정서가 기본적으로 우리의 그 좋은 그 심성들을 키울 수 있을 뿐더러 이것이 누적이 돼가지고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남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기쁘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진정한 웰빙 이런 것들이 필요한 그런 그 심리적인 힘을 키워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굉장히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끝날 때가 됐는데요. 왜 명상을 하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명상을 아무리 해도 상대방이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명상을 아무리 해도 내가 만족스러워하지 않는 환경이 바뀌지 않아요. 내가 명상을 하면 뭐가 바뀔까요? 내가 바뀝니다. 내가 바뀌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의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바꾸려고 그러면은 거의 불가능입니다. 그 사람의 환경을 바꿔줘야 되는데 내가 그 사람의 환경이거든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자칫 명상이 이런 개인 수준에서 머물다 보니까 조금 요즘은
맥 마인드풀리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명상의 사회적인 관심이 너무 없다는 것에 대한 그런 비판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사실 주변 여건들이 행복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쳐요. 네. 그런데 명상은 우리의 사회의 시스템이라든가 사회적인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고 그거는 그냥 두고 내가 바뀌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어서 또 너무 상업화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그 비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명상하시는 분들이 이 자비 명상이 갖는 의미가 저는 굉장히 크다. 그래서 물론 자기를 기본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맨날 명상하면서 사는 건 아니니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주변에도 주의를 기울여서 함께 살아가고 함께 행복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 나가고 또 고쳐 나가는 데에도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지 그냥 환경이 어떻든지 관계없이 내가 그냥 명상을 통해서 행복하고 편안하고 웰빙하면 된다. 이런 자세는 아마 올바른 자세는 아닐 것이다. 이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권하기는 저 스스로도 그렇고 명상을 할 때마다 매번 할 수는 없지만 가끔이라도 내가 왜 명상을 하는가 하는 것을 질문을 해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 답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명상을 제 경우는 명상을 하는 것은 우리의 사회생활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나를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서 혼자 심리적 조작으로 마음 편하려고 하는 것이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수적인 효과도 있지만 내가 명상을 하는 것이 내가 사회적인 생활을 하는 데에도 나를 건강한 방식으로 바꿔놓는 그런 것이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항상 명상을 하면서 또 명상 안내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그 과학적인 연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명상을 어떻게 좀 분류를 하고 있는지 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분류를 함으로써 각각의 명상들이 조금씩 그 만들어낼 수 있는 효과들 그 과정들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명상을 조금 더 지혜롭게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엿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상을 왜 하는가에 대해서 꾸준히 자문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주시면 어떨까 하는 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쳤습니다. 네, 오늘까지 4주 동안 알찬 강연을 해주신 김한석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명상에 대한 다양한 방법, 효과, 그리고 명상을 왜 해야 되는지 잘 알 수 있었는데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남기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글쎄요. 이 강의는 거의 그 이해를 위한 강의였는데 이해만으로는 부족하다. 또 뭐 종교와 무관하게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가까운 곳 또는 유튜브 같은 매체를 이용해서 명상을 한번 접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다양한 방법으로 명상을 접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김한석 교수님과 함께했고요. 다음 주에도 더 알차고 재미있는 강연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